안녕하세요, 애청자 여러분. 저는 서울에서 전자산업 관련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38살 남성입니다. 오늘 제가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사연은 제가 믿고 있던 사람들에게 당한 결혼 파탄기입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등잔 밑이 어둡다는 말 잘 알고 계시죠? 저는 혼인 후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아내와 아이를 갖기 위해 참 많은 노력을 했었습니다. 이제 더 희망이 보이지 않아 고등학교 동창이었던 비뇨기과 의사를 찾아갔는데 그때 친구가 제게 들려줬던 충격적인 이야기. 비뇨기과 검사로 한참 충격에 빠져 지내고 있을 때 뛸 듯 기뻐하며 제게 임신 소식을 알려온 아내. 오늘 제가 전해드릴 사연은 현실이라고는 결코 믿을 수 없는 야차들이 난무하는 아수라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제 입으로 말씀드리기 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영재 교육을 받고 자랐습니다. 초등학교에 입학할 무렵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실시하는 다면적 인성검사, 웩슬러 검사, 그 밖에 여러 지능검사에서 영재임이 확인된 것이죠. 초등학교 저학년들 학생들이 1 더하기 1 산수를 하고 있을 때 저는 중고등학교들도 어려워하는 수학 공식 증명이나 문제 해석을 했었습니다. 서울에 있는 과학고에 진학한 저는 3년 과정을 2년 만에 조기에 마치고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한 대학 전자공학과에 입학해 학위를 받았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제가 미국 대학에서 석 박사 과정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와 교수가 되길 희망하셨지만 그보다 저는 제가 갖고 있는 능력을 10분 발휘해 혁신적인 신소재나 신기술을 개발하고 싶어 연구 지원에 아낌없이 자본을 투자하는 한국 최고의 전자회사에 입사하게 됐습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저를 영재의 수재라고 불렀지만 저는 오랜 시간 그런 칭찬에 익숙했던 탓에 그저 겸손으로 화답하며 지내왔습니다. 그런 이유였던지 처음 만난 사람들이어도 서로 마음을 열고 허물없이 지내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회사에 입사한 지 6년째 되던 해 저는 주임 선임 연구원을 거쳐 책임 연구원이 됐습니다. 아직 회사에 존망이 걸린 놀라운 신소재나 신기술을 개발한 것은 아니었지만 전자공학에서 필연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는 물리적, 소프트웨어적 오류를 혁신적으로 줄이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그 공로를 인정받아 다른 연구원보다 배에 가깝도록 빠르게 승진했던 것이죠. 책임 연구원이 됐을 때 만난 게 제 아내입니다. 아내가 일하고 있던 부서로 부서를 옮겼을 때 제 아래 선임 연구원으로 지내던 게 아내였습니다. 아내는 발랄하고 명랑한 사람이었습니다. 좋은 말로 하자면 맹랑한 구석이 있는 사람이었고 좀 속되게 말하자면 여우 같은 구석이 있는 여자였죠. 저는 사람들과 함께 지낼 때는 웃음을 많이 보였지만 혼자 연구에 몰두하거나 혼자 지낼 때는 누군가 말을 걸지 않는 이상 표정 하나 안 바꾸고 무뚝뚝하고 차가운 사람이라 느껴질 정도로 개인적으로 지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랬던 걸까요? 저는 아내와의 첫 만남에서부터 아내에게 강하게 마음이 끌렸습니다. 아내와 함께 일한 지 2달 정도 지난 어느 날, 저는 아내에게 밖에서 함께 식사하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혹시 차이는 건 아닐까 걱정했지만 다행히 아내는 흔쾌히 제 식사 제안을 수락했습니다. 주중 업무를 모두 마친 금요일, 아내와 저는 광화문에 있는 최고급 고급 라운지에서 함께 식사했습니다. 고급 와인을 곁들여 마시며 말이죠. 서로 어떤 학창 시절을 보냈는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마음에 드는지 등 저희는 서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저는 아내가 그저 사교성 좋고 물질적인 걸 주로 추구하는 보통 사람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저녁 식사 자리에서 아내가 작고 소중한 것에도 감사해야 하고 소박한 것을 좋아하는 소탈한 사람이라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아내에게 정식으로 교제해보자 말했고 아내도 제가 마음에 들었던지 흔쾌히 제 교제 제안을 수락했습니다. 다만 아내와 연인으로 지내면서도 연구실에서 몇 번 아내와 제 상사 때문에 몇 번 불편한 일이 있었습니다.
제 상사인 수석연구원은 제가 현재 부서로 옮겨오기 전까지 선임 연구원인 아내에게 보조를 받고 교육도 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상사인 수석연구원은 다른 연구원들과 달리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던 사람이었는지 체격이 좋고 또 옷도 맵시 있게 잘 입는 사람이었습니다. 고급 외제차를 몰고 다녔고 옷, 시계, 구두 등 웬만한 것들 모두 명품 차림으로 회사를 오고 갔던 사람이었죠. 하지만 그런 상사는 제가 아내와 연인이 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으면서도 동료로서 가까운 사이를 넘어 다정한 사이로 지내는 걸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 둘의 모습에 저는 크게 불쾌했지만 따로 내색하지는 않기로 했습니다. 상사와 아내가 연구원으로서 동료로 지낸 시간이 긴 것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제가 아내를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아내와 상사 관계에 더 신경 쓰지 않기로 하고 저와 아내는 회사에서도 회사 밖에서도 즐거운 시간을 이어갔습니다. 주말이 되면 함께 물 좋고 산 좋은데 바다 여행을 즐겼고 주중에는 회사 마치고 전시회에 가거나 저녁 식사, 술 한잔 마시며 더없이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몇 달 더 시간이 지나 양가 상견례를 마치고 저희 부부는 서울 흑석동에 있는 한 아파트에 신혼집을 얻어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하루하루가 꿈만 같았습니다. 눈만 뜨면 사랑하는 사람이 코 하고 옆에서 자고 있고 거실로 나와 커튼을 열면 아름다운 한강이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었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아내가 손수 차려주는 아침상은 어찌 그렇게 맛있고 또 달달하던지요. 함께 손잡고 같은 차에 올라 회사에 출근하는 것도 큰 즐거움이었습니다. 그렇게 3개월, 6개월, 1년, 그리고 2년. 하지만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아내가 임신이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저 때가 안 맞거나 서로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 한 숙제였다 생각하고 말았는데 부인과의 방문에 여러 처방을 받고 정확한 임신 계획일을 철저히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내외에게 아이는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맞춤 한약재 복용, 뜸 치료, 침 치료, 약침 치료까지 임신을 위한 한방 치료부터 강화 약숙, 익모초, 당귀, 감초, 육모초 등 임신에 좋다는 약초란 약초는 모두 찾아 다려 마실 정도였습니다. 본래 술, 담배와 별 상관이 없고 식습관 역시 바르게 생활했던 저는 당혹스러웠지만 더 철저히 자기 관리에 몰두하기 시작했습니다. 길을 걸으며 앞에 담배 피우며 걷는 사람이 보이면 애써 피해서 걸었고 그나마 즐겨 먹었던 면 음식도 더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어떤 날은 사람들 뜬 소문을 믿고 일부러 술에 취해 아내와 잠자리를 하거나 씻지 않고 여러 차례 잠자리를 하는 등 방법이란 방법은 모두 동원해 임신을 기다렸습니다. 저희 부부 둘 모두에게 임신은 아주 중요한 의미였습니다. 양가 가정 형편이나 안정적인 부부의 직업과 재산, 저희 부부의 사랑, 건강한 아이가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 많은 걸 누리고 살길 바랬던 겁니다. 신뢰 깊고 또 깊은 사랑으로 지내던 저희 부부였지만 늘 어딘가 한 구석 허전한 데가 있다 생각했습니다. 그 자리를 채워줄 사람은 어느 누구도 아닌 저희 사랑으로 세상의 빛을 보게 될 저희 아이뿐이었습니다. 회사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업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또 민감해하는 게 저희 아내였습니다. 심할 때는 한 움큼씩 머리카락이 뽑혀 나올 때도 있을 정도였죠. 저는 그런 아내를 생각해 간곡한 권유 끝에 아내는 결국 저와 결혼하고 2년 반 정도 지나 회사에 휴직서를 내게 됐습니다. 건강한 몸, 건강한 정신에서 아내의 몸이 새 생명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돕고 싶었습니다. 그 배려가 한 가정의 파국, 파탄의 화근이 될 줄은 상상도 못하고 말이죠. 아내가 휴직하고 6개월이 더 지나 결혼 3년째가 됐지만 그때 역시 저희 부부는 임신 소식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회사를 휴직하고 집에서 평안히 시간을 보내는 아내였음에도 아내는 임신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결국 오랜 고민 끝에 저는 혹시 내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어 고등학교 동창이었던 비뇨기과 의사를 찾아가게 됐습니다. 야, 좀 부끄러워도 들어가서 샘플 채취해서 나와.
다들 하는 거야, 짜샤. 친구는 한 외진 방으로 들어가 무정자증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도록 샘플을 채취해오라고 말했습니다. 아이, 그래도 이건 좀 아니지 않냐? 저는 우스갯소리로 대답하고 말았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아내가 임신이 되지 않는 이유를 알고 싶었습니다. 채취한 샘플로 바로 검사가 시작됐고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간호사의 안내에 저는 친구가 있는 진료실에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유감이다. 고환 문제야. 무정자증. 고환 내부에는 정계정맥류라면 수술이라도 해볼 텐데 고환 안에 정계정맥류도 보이지 않아. 나로서는 더 해줄 수 있는 말이 없다. 임신 어려울 거야. 아니, 의사로서 냉정하게 말할게. 임신은 안 돼. 저는 친구에게 무정자증이라는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 듣고 한 달 가까이 무기력하게 지냈습니다. 아내 앞에서 웃는 채 했고 몇 번 아내와 잠자리를 갖긴 했지만 그때마다 끝없는 허무에 빠지기 일쑤였습니다. 제가 무정자증이라는 사실을 아내에게 말할까 오랜 시간 고민했지만 도저히 어떤 결론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저 저 혼자 고통으로 한 달 가까이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던 어느 날, 아내는 제게 뜻밖의 소식 2가지를 전해주었습니다. 첫 번째는 집에 있는 게 따분하고 지겨우니 복직하겠다는 것이었고, 2번째는 아내가 임신에 성공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임신? 임신이라고? 나는 무정자증인데? 아내에게 임신 소식을 전해드린 뒤 저는 극심한 불면증에 시달렸습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 때문에 도무지 잠에 들 수 없었습니다. 고등학교 동창인 비뇨기과 의사의 오류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혹시나 하며 2차례 더 다른 2병원에 방문해 무정자증 검사를 받아봤습니다. 결과는 같았습니다. 저는 무정자증이 맞았습니다. 아내가 임신 사실에 들떠 하루하루 유쾌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동안 저는 억장이 무너진 채로 지내야 했습니다. 아내와 함께 일을 마치고 퇴근하면 유아용품을 판매하는 여러 가게에 들러 베넷 저고리니 모빌이니 하는 것들을 구경했습니다. 까르르 이게 좋다 저게 좋다 웃으며 말하는 아내를 보면서 처음에는 불신의 마음이 들었다가 시간이 지나자 분노의 감정이 치밀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누구의 애를... 저는 아내의 뱃속에 들어있는 아이, 그리고 뱃속에 든 아이의 아빠가 누구인지, 나 몰래 누구를 만나 그런 관계를 맺어온 것인지 당장 알고 싶어졌습니다. 아내와 연애할 때도 결혼하고서도 계속해서 신경 쓰였던 그 사람, 그 인간. 하지만 저는 추측이 아닌 사실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아내가 만나고 있는 남자, 아내 뱃속에 있는 아이 아빠의 정체를 알기 위해 저는 결국 사설 흥신소에 아내 뒤를 밟아볼 것을 의뢰했습니다. 의뢰가 있고 3일, 5일, 일주일 간격으로 한 번씩 한 달 동안 흥신소 사람이 회사 근처에 있는 카페로 찾아왔습니다. 흥신소 직원은 만날 때마다 그 자리에서 잘 봉해진 등기봉투를 하나하나 건넸습니다. 뭐 사는 일이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모쪼록 잘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더 필요하신 거나 시키실 일이 있으면 다시 연락 주시고요. 흥신소 남자가 떠나고 저는 벌벌 떨리는 손으로 등기봉투를 열어봤습니다. 등기봉투 안에는 다름 아닌 제 회사 직속 상사 수석 연구원과 아내가 손을 잡고 나란히 길을 걸어가는 사진이 들어있었습니다. 총 10장의 사진이 들어있었는데 한 장 한 장 차례대로 사진을 넘기다 저는 아내가 제 직장 상사의 손을 잡고 한 호텔로 들어가는 사진까지 보게 됐습니다. 또 그 외에 아내가 제 상사와 함께 다정하게 식사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 편의점에서 산 술과 안주를 비닐봉지에 담아 모텔에 들어가는 모습이 찍힌 사진까지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사진을 몇 장 더 봐야 했습니다. 또 등기봉투 안에는 10장의 사진 외에 아내가 상사와 식당, 노래방, 모텔, 호텔 등을 함께 드나들며 쓴 계산 영수증이 첨부돼 있었습니다. 그 믿을 수 없는 사진을 보고 불륜, 상간남, 내로남불 여러 말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제 마음속에는 낱말 하나가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아이, 아내와의 아이, 단 한 번 아내와 임신, 출산 경험이 없었던 저였지만 저는 아내와 낳아보지도 않고 본 적도 없는 저희 아이가 자꾸만 눈에 아른거리는 것 같아 미칠 지경이 됐습니다. 갓 태어난 피부치, 방실방실 웃으며 뒤집기를 시도하는 아이, 걷다 넘어지고 걸음마 떼기 위해 걷는 아이. 처음 저는 임신이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아내와 이혼할까 생각했었습니다. 그 말도 안 되는 사진을 확인하고 당장이라도 회사에 올라가 상사 멱살을 잡고 아내를 바닥에 내팽개치고 싶었지만 더 더러운 꼴을 겪고 싶지 않아 그럴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마음을 다잡고 추스려 보려 해도 불그락 푸르락 심통난 제 마음은 더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흥신소 사람을 카페에서 마지막으로 만나던 날, 저는 더 깊은 우울과 감상에 빠지지 않으려 벌컥벌컥 식탁에 있는 물 한 컵을 단숨에 비워냈습니다. 그러고 저는 아내 상사에게 제가 받은 치욕과 모욕, 수치심을 되돌려줄 방법을 생각해내기 시작했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 년놈들한테 되로 받은 것 말로 돌려주기 위해 여러 가지를 생각해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먼저 회사에서 퇴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제가 회사에 사직서를 냈을 때 아내는 물론 회사 임원들까지 놀라는 눈치였습니다. 아니,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이야? 퇴사라니. 회사가 자네에게 못해주고 안 해준 것이 있나? 책임연구원, 그 다음 수석연구원 임원. 몇 년만 더 고생하면 회사 중심이 될 사람이 나원. 하지만 저는 더 군말 없이 사직서를 낸 날 회사에 있는 제 짐을 정리해 곧장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물론 아내와 제 상사인 수석연구원이 땅을 치며 후회하고 고통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들을 회사에서 모두 챙겨서 말이죠. 제가 회사에서 나오자 아내의 얼굴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늘 무슨 심각한 문제라도 겪고 있는 양 좋지 않은 안색으로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자기야, 우리 애까지 임신했는데 무슨 생각으로 회사 그만둔 거야? 내가 이유라도 알아야 할 것 아니야. 이유는 무슨, 회사 다니는 거 지겨워서 그래. 내 사업 한번 해볼까 하고. 아니, 아무리 그래도 너무 갑작스럽잖아. 당신한테 나 임신했다고 말한 지 딱 한 달밖에 안 지났는데 퇴사라니. 걱정 말고 당신 회사나 잘 다녀. 복직도 했고 임신도 했으니 얼마 안 있으면 또 육아휴직 쓸 수 있겠네. 아내가 제게 임신했다는 소식을 알린 지 딱 2달이 되던 날, 저는 제가 계획했던 일 하나하나를 차례대로 해나갔습니다. 회사에서 나오며 함께 갖고 나온 자료들, 회사 정직원들과 임원들의 이메일, 전화번호로 아내와 제 상사인 수석연구원이 다정하게 길을 걷고 있는 장면이 찍힌 사진을 익명의 발신자로 모두 전송해버린 것입니다. 예상했던 것처럼 그 일이 일으킨 파장은 거대한 것이었습니다. 메일과 전화번호로 사진을 전송한 지 채 20분도 안 돼. 회사에서 가깝게 지내던 사람들에게 무더기로 전화가 쏟아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사람들의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받지 않자 이번에는 문자 메시지가 한 무더기로 쏟아졌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중원아? 회사 지금 난리 났어. 이거 보면 연락 좀 해줘. 중원아, 메시지 보면 답장 좀 줘라. 너 그래서 퇴사한 거였냐? 참. 그날 밤 울상이대 집에 돌아온 아내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저희가 함께 지내던 안방이 아닌 드레스룸으로 쓰던 작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능청스럽게 작은 방 문을 열고 들어가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기분이 왜 그래? 회사에서 뭐 안 좋은 일 있었어? 아니야. 무슨 일은 그냥 좀 피곤해서. 아내는 당연히 모르고 있었습니다. 오늘 아내가 겪은 일이 불행의 시작이라는 걸 말입니다. 아니, 파국의 시작이었다는 것을 말이죠. 그 일이 있고부터 아내는 가시를 세운 고슴도치처럼 제게 과민하게 굴었습니다. 사소하고 자잘한 일로 제게 화를 내는 건 물론 아예 가정생활에 관심 없는 사람처럼 설거지조차 한 번 하지 않았습니다. 또 며칠 아내는 밤이면 작은 방에서 혼자 꺼이꺼이 울거나 오열하고 통곡하듯 울기도 했습니다.
그런 아내가 안쓰럽거나 가엾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내에게 마음속으로 해줄 수 있던 말은 뿌린 대로 거둔다. 그 말뿐이었습니다. 그 사건이 있고 10일이 더 지난 날, 저는 다시 익명의 발신자로 이번에는 아내와 제 상사수석 연구원이 고급 레스토랑에서 함께 얼굴을 맞대고 다정하게 식사하는 모습이 찍힌 사진을 회사 사람들 이메일과 전화번호로 전송했습니다. 그날 역시 제 핸드폰으로 회사 사람들의 전화가 빗발쳤고 메시지가 한 무더기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떤 누구의 전화도 받지 않았고 메시지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두 번째 사건이 있던 날 밤, 저의 집에 돌아온 사람은 아내만이 아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온 아내 옆에 제 상사가 서 있던 겁니다. 저는 그 둘을 보고 능청스럽게 말했습니다. 선배. 선배가 여기는 웬일이세요? 중원아. 할 말이 좀 있어서 왔어. 네, 그러세요. 일단 안으로 들어오시죠. 거실 소파에 아내, 상사, 각자 가방을 내려놓은 둘은 제가 앉아있는 주방 식탁으로 걸어왔습니다. 그러고는 앞에 저를 두고 둘이 나란히 같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 모습에 걷잡을 수 없는 부하가 치밀었지만 저는 내색할 수 없었습니다. 둘 다 표정이 왜 그래요? 둘이 회사에서 무슨 사고라도 쳤어? 아니, 중원아, 그게 아니고 너도 알고 있지? 네? 뭘요? 앞뒤 뚝 잘라먹고 뭘 알고 있냐니요? 여보, 우리가 잘못했어. 제발, 제발. 이 사람도 나도 처음부터 그럴 생각은 아니었다고. 당신 우리 부서 오기 전부터 나랑 이 사람이랑 가깝게 지내고 있었던 거 알지? 당신이랑 결혼하고 나서부터는 회사에서 서로 아는 체만 하고 지내기로 했었는데 잘 안 됐고 휴직하고 집에서 시간 보내는 게 너무 지루하고 따분했어. 그래서 이 사람이랑 몇 번 연락한다는 게. 아내의 말이 끝나자 둘의 낯빛이 더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연락한다는 게?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고 도대체 지금 둘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중원아, 다 알아. 나랑 네 아내 불륜관계인 거 네가 회사 사람들한테 다 알렸잖아. 그만두라고 말하려고 왔어. 정말 우리가 잘못했지만 산 사람은 살아야 되잖아. 말하기 못하지만 네 아내 몸에 애도 들었고 네 아내도 그리고 나도 앞으로 계속 먹고 살 궁리는 해야 되고. 산 사람은 살아야 된다고? 그럼 나는 네 두 년놈들 때문에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게 아닌 나는 어쩔 건데? 니네가 인간이야? 선배라는 인간이, 아내라는 인간이, 저희 둘 사이에 무덤 하나 파서 산채로 묻어놓고는 산 사람은 살아야 된다고 이 개자식아? 저는 상사의 말을 듣고 악에 받쳐 소리를 내질렀습니다. 그러자 제 아내는 두 손으로 귀를 틀어막는 신용을 했죠. 야, 김종원, 그래 인정한다고. 네 말 모두 인정하고 받아들인다고. 그래서 말하잖아. 어떤 처벌이든 받을 테니까 나도 네 아내도 회사만큼은 다닐 수 있게 해달라고. 네가 한 번만 더 사람들한테 이상한 메시지랑 사진 보내서 우리 회사 잘리게 하면 그때 나도 정말 못 참아. 우리? 너 지금 우리라고 했냐? 참 재밌다. 야, 강수정, 넌 좋겠다. 남편이 둘이라서. 못 참으면 어떡할 건데? 왜? 칼 도끼라도 들고 쫓아오게? 이보세요, 정 선배. 나 그렇게 허접한 인간 아니야. 회사 사람들 이메일 전화번호로 발송하는 익명 메시지, 그가 누가 한 건지 네가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그거 찾는데 미국 수사기관이라도 몇 달은 걸릴걸? 해외 IP의 유령 도메인인 이메일을 어느 누가 찾을 수 있을 것 같냐? 처음 사진 보내고 두 번째 사진 보낸 오늘 20일이 됐네. 10일만 더 회사에서 기다리고 있어봐. 사람이 마음에 한을 품으면 어떻게 되는지 내가 너희들한테 똑똑히 보여줄 테니까. 제 이야기가 끝나자 둘은 일어나 거실 소파에 둔 가방을 챙겨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집을 나서며 아내가 말했습니다. 중원 씨 미안. 앞으로 한 집에서 더 얼굴 보고 지낼 수 없잖아. 며칠 있다 짐 챙기러 올게.
미안. 무릎을 꿇고 싹싹 빌어도 시원찮을 판국에 아내는 너무도 태연했습니다. 상사놈이랑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대비를 모두 해둔 것인지 아주 태연자약하게 굴었습니다. 아내는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제가 답, 참, 진실값을 내는데 얼마나 철두철미한 인간인지 말이죠. 집에서 시간 보내는 게 지루하고 따분해서 그랬다 말하는 아내의 말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관리사무소에 찾아가 지하주차장, 저희 아파트 현관, 그 근처 일대에서 제 아내와 상사가 수어 차례 CCTV에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둘이 함께 있는 장면이 녹화된 CCTV를 앞으로 있을 재판에 쓰기 위해 증거로 확보해 두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이 터지고 저는 뜻밖의 이메일 한 통을 받게 됐습니다. 인사과에서 저희 연구분과 별도 인사 행정을 담당하고 있던 장 부장에게서 온 메일이었습니다. 메일에는 어떤 다른 말 없이 장 부장과 제가 만날 장소, 일자, 시간만 적혀 있었습니다. 장 부장과 만나기로 약속한 날이 돼 고속터미널역에서 그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간단히 인사를 마친 장 부장과 저는 근처 카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전에 몰라보게 얼굴이 변했네. 예전에는 과학자처럼 진중한 구석이 얼굴에 묻어났었는데 지금은 살기뿐이군. 무슨 말씀이 하고 싶으셔서 만나자고 한 겁니까? 저는 이제 그 회사 사람도 아닙니다. 그래서 장 부장님 터치 받을 이유도 없고요. 장 부장은 커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시고는 말을 이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지? 10일 간격으로 2번. 이게 다 누구 계획이었겠나? 자네밖에 더 있겠어. 단도직입적으로 말하겠네. 이제 그만두게. 회사에서 자네 안에 그 수석 연구원은 이미 다 끝난 거나 마찬가지야. 분노라는 게 그렇네. 더 하면 할수록 자네 자신만 해치는 걸세. 다 끝난 거나 마찬가지라고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 인간들이 어떤 인간들인지 모르셔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제게 그 짓거리 저질러 놓고도 안면 몰수하고 얼굴에 철판 깔고 자기들 밥그릇 챙기겠다 회사 다니고 있는 인간들이 그 인간들입니다. 내가 말하지 않나. 회사에서는 이미 그 둘 자리 공석되면 바로 일해줄 사람 찾고 있는 중이라고. 얼마 못 가 제 발로 걸어나갈 사람들이야. 그리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자네 입사할 때부터 퇴사할 때까지 자네 봐온 사람으로서 말하네. 이제 그만두고 법 절차 통해 해결하게. 그 마음에 쥐고 있는 칼, 잘못하면 자네 몸 벨 수가 있다니까. 저는 한 모금도 마시지 않은 커피를 자리에 두고 일어났습니다. 무슨 말씀하러 오신지는 잘 알겠습니다. 근데요, 장 부장님. 장 부장님께서 하나 모르고 계신 게 하나 있는 것 같은데 제 몸이고 마음은 아주 오래전에 갈기갈기 찢어졌습니다. 먼저 일어나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장 부장을 만나고 며칠 안 있어 밖에서 지내고 있던 아내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중원 씨, 내가 정말 잘못했어. 그래도 어떻게 이미 내 몸에 들어서 내인 걸 지우개로 글자 지워버리듯 할 순 없잖아. 제발 중원 씨, 정식으로 이혼하고 위자료 여러 배상 다 할 테니까 이제 회사 사람들한테 그만해. 회사 더 다니고 안 다니고는 둘째치고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그런 지옥이 없다고. 저는 피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네 말대로 네 몸에 잉태된 생명 함부로 지울 수 없지. 근데 내 머릿속에 마음에 각인된 이 더러운 기억은 뭘로 보상하겠다는 건데? 이혼? 위자료? 손해배상? 할 수만 있으면 회사 찾아가서 너 그 자식 둘이 묶어놓고 사람들 앞에서 니들 한 짓 찍힌 사진 보여주면서 인민재판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지옥? 그걸 말이라고 해? 그럼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옥은? 그렇게 전화를 끊고 더 아내와 전화통화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아내가 집에서 나가고 다시 10일이 흘렀습니다. 이번에 저는 상사가 통영으로 출장 갔을 때 통영에 있는 한 수산시장에서 법인회사 카드로 상사가 아내와 놀고 먹느라 쓴 30만 원 계산 영수증, 그리고 그 수산시장 근처에 있는 한 모텔에서 상사 개인 카드로 긁은 4만 원 계산 영수증을 회사 사람들 전화번호와 이메일에 첨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상사와 아내가 사이좋게 손잡고
통영에 있는 한 모텔에 들어가는 모습이 찍힌 사진 한 장을 익명의 발신인으로 함께 전송했습니다. 며칠 전에 쓰고 있던 핸드폰을 정지시켜 두었기 때문에 저는 회사 사람들로부터 더 전화나 메시지 받는 일은 없었습니다. 다만 전에 회사 다닐 때 저와 가장 가깝게 지냈던 한 동료가 보낸 이메일에서 그 년놈들이 그날 오후 징계위에 회부돼 해고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죠. 해고 이유는 회사 공금 횡령, 사생활, 사내 비행을 이유로 한 해고였습니다. 그 둘이 회사에서 해고됐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곧장 아내에게 이혼 소송을 걸었고 상사에게 상간남 민사소송을 걸었습니다. 소송을 걸고 얼마 있지 않아 잔뜩 술에 취한 상사에게서 한 번 전화가 걸려왔었습니다. 너 김중원 개자식, 네가 내 인생 망쳤어. 좋게 좋게 끝내자고 했을 때 끝냈어야지. 너 때문에 내 가정도 회사도 다 끝났다고. 죽어봐 개자식아. 불법으로 수정이랑 나 사진 찍고 그 사진 찍은 거 회사 사람들한테 전송한 거 어떻게든 밝혀낼 테니까. 저는 코웃음 치며 대답했습니다. 세어라 내어라 열심히 찾아보시게. 그나저나 선배, 돈 좀 많이 준비해야겠는데? 말이 민사 손해배상이지 이 정도면 형사사건 아닌가? 이 벌어지만도 못한 새끼야. 법원에서 최종 판결문 보낼 때까지 똥줄 타면서 기다리고 있어. 그게 네가 저지른 그대로 받을 네 몫이다. 저는 위자료, 재산분할 소송 등에서 아내의 귀책 사유로 적지 않은 돈을 받아냈습니다. 상간남 민사소송에서 역시 선배놈한테서 큰 돈을 받아냈고요. 상사는 상간남 소송이 끝나고 나서 본래 부인과 이혼했고 전 아내는 불러오는 배를 부여잡고 본가로 들어갔다는 소식을 가까운 동료로부터 전해 듣게 됐습니다. 법원에서 마지막으로 만난 아내는 아이를 낳는 만달이 됐던지 임산부 옷을 입고 불룩 나온 배를 한 손으로 잡고 있었습니다. 여러 회한이 들었지만 당할 대로 당한 저는 전 아내에게 사탕발림 같은 말을 해줄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다행이네. 애 아빠가 누군지는 알게 돼서. 잘 낳아 잘 키우고 살아라. 그리고 명심해. 사람 마음에 죄 짓는 거 그거 반드시 되돌려받는다. 아내도 상사도 둘은 말 그대로 학계에서도 퇴출되고 말았습니다. 전자공학 계열 회사뿐 아니라 전자 컴퓨터 공학 계열, 심지어 문과 계열까지 학계라 말할 수 있는 그와 관련 있는 회사에는 앞으로 어떤 경우에도 둘은 입사할 수 없게 됐습니다. 횡령, 사생활, 사내 비행의 이유로 해고당한 둘을 받아줄 회사는 어디에도 없을 터였고 굳이 그 둘이 돈을 벌기 위해 일을 해야 한다면 학계와 아무 관련 없는 일들 뿐이었죠. 그렇게 아내 상간남과 소송을 마치고 일상으로 돌아온 저는 계획하고 있던 회사를 설립하기 전에 혼자 며칠 강원도로 바다를 보러 여행을 떠났습니다. 여행 첫날 탁 트이는 바다를 끼고 차를 몰고 있는데 갑자기 울컥하더니 쉴 새 없이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 저는 차를 갓길에 세워두고 어린애가 엉엉 울듯하며 오랜 시간 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영원할 줄 알았던 사랑이 유리 깨지듯 산산조각 난 것, 영원할 줄 알았던 마음이 복수심으로 끝난 것, 그 사실을 견딜 수 없어 차를 세워두고 오래 울어야만 했습니다. 그 일이 있고 2년 동안 저는 제가 설립한 회사 일 이외에는 어떤 것에도 관심을 주지 않고 지냈습니다. 한번 이혼의 아픔이 있던 저를 위해 저의 부모님, 친척들은 물론이고 친구들까지 제게 많은 소개팅이나 선자리를 주선해줬지만 저는 어떤 권유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회사가 성장하는 일, 회사 사람들이 만족해하며 회사에 다닐 수 있도록 돕는 일, 제 머릿속에는 그 생각들 뿐이었죠. 누구보다 마음씨 좋은 여자다. 너처럼 한번 이혼의 상처가 있는 여자라서 네 마음 누구보다 더 잘할 거다. 요즘 그런 여자 없다. 내가 몰래 물어봤는데 애는 안 가져도 된다더라. 무수히 많은 말들이 들려왔지만 그 말들은 모두 제 귓가를 맴돌다 흘러갈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무심히 세월만 흘려보내고 있던 중에 저는 우연히 서울에 있는 한 초등학교 요청으로 저희 회사 직원들을 대동하고 주마다 한 번 한 달 동안 초등학교에서 과학교실을 열게 됐습니다.
저희 회사는 전자공학 산업 스타트업 우수기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랬던지 여러 초등학교, 중고등학교에서 과학교실이나 강연을 요청해오는 경우가 많은 때였습니다. 과학교실 요청 공문을 보냈던 사람, 제가 학교에 처음 방문했을 때 화사한 웃음으로 저를 맞이해줬던 사람, 한 달 동안 학교에서 과학교실을 열었을 때 제 옆에서 누구보다 많은 웃음과 성원을 보내줬던 사람, 저는 제 생에 2번 다시 없으리라 생각했던 사랑의 감정을 품고 초등학교 과학교사인 그녀를 만나 다시 달콤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집, 회사, 집, 회사. 그 둘밖에 모르고 살던 제게 다시 연애와 사랑이라는 선분홍색 마음이 움트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 여자친구와 몇 달 뒤 결혼을 앞두고 있고요. 만난 지 6개월쯤 된 저는 복잡한 심정으로 제가 2번째 결혼이고 무정자증이라는 사실을 여자친구에게 말한 날이었습니다. 침울한 얼굴을 하고 말하는 저를 보며 여자친구는 싱긋 웃어 보이며 제게 말해줬습니다. 2번이고 3번이면 어때? 그리고 자기 몰랐지? 나 사실 비혼주의자야. 애 낳을 생각도 없었고. 당신이니까 당신 아니면 안 될 것 같으니까 결혼하는 거야. 그런 건 아무 신경 쓰지 않아도 돼. 변함없이 사랑만 줘. 그거면 돼. 정식으로 상견례 자리에 하기에 앞서 저희 부모님과 여자친구 부모님이 만나 함께 간단히 식사한 자리가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저희 부모님은 여러 가지로 죄송한 게 많다며 제 장인어른 장모님 되실 분께 죄송해 하셨습니다. 저희 애랑 따님 변함없이 잘 만나고 있다지요. 아이고, 그래도 그쪽 집안 어르신들께 먼저 좀 알고 계셔야 할 일 아닌가 하고요. 저희 애가 따님이랑 결혼하게 되면 2번째 하는 결혼이고 또 애 본의 아니게 무정자증이라 손자 손녀 보는 건 좀... 이야기 듣고 있던 장인어른 장모님 되실 분들은 역시 제 아내 될 사람처럼 시원시원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허허, 뭐 그게 그렇게 죄송해야 할 일인가요? 그댁 어르신들도 잘 아시다시피 사람 사는 게 마음 같고 마음처럼 되는 일이 얼마나 된다고요. 오히려 그런 안 좋은 일 겪고도 주저앉지 않고 다시 우뚝 선 아드님이 더 대단한 거죠. 저는 어르신들한테 아들 하나 똑똑하게 똑부러지게 잘 키우셨다고 칭찬부터 해드리고 싶은걸요. 좋은 말씀을 해주셨죠. 제가 연구원으로 지낼 때 연구원들 사이에서 흔히 쓰는 말이 있었습니다. 인생은 과학이다라는 말입니다.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결과가 있고 결과가 있으면 반드시 원인이 있는 과학처럼 사람의 삶도 그와 같다 말하고 있었죠. 전 아내가 저를 기만에 빠뜨리기 전에 가장 먼저 한 건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였을 겁니다. 모르겠지? 어떻게 알겠어? 이렇게 말이죠. 하지만 아내는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자신도 과학을 연구하는 연구원인데도 말이죠. 비밀이란 낱말로 예쁘게 포장된 그 말에는 수없이 많은 인과관계와 속이는 사람의 기만과 속는 사람의 슬픔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긴 사연 들어주신 청취자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 전합니다. 함께하고 계신 사랑하는 분들과 늘 안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하며 이만 사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